그리고 그날 밤 고성의 방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 후보 2명. 내일 오전 확정 가능. 고성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공포가 마침내 손잡이를 잡은 순간처럼 바짝 날카로워진 흥분에 가까웠지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가슴께로 끌어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자 고성희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을 잠깐 바라보다가 이내 스스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는 없어도 계획은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이야기가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그 순간 거실의 박진석도 같은 밤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박진석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에서 넘어온 보고는 짧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고성희, 외부 인력 접촉 정황. 동명이인 박진석 추적 가능성. 박진석은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박진석이 화면을 꺼버리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곧 평온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정적은 늘 폭풍이 들이닥치기 전 마지막 공기 같았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잠을 자려다 실패한 얼굴, 목에 걸린 말을 삼키다 결국 나온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지금 이게 맞아요? 박진석은 성재를 보며 잠깐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해주면 그 사람은 몇백억 쥐고 밖에서 마음껏 웃을 거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웃음 때문에 평생 숨을 못 쉬겠지. 그럼 아버지는 고성희를 여기 묶어두는 걸로 끝낼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시작은 보통 상대가 도망칠 수 없는 방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이었어요. 고성희는 동명이인을 파고들 거다. 그걸 손에 쥐면 다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겠지. 그럼 막아야죠. 막고 있어. 박진석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돌아보며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다. 흔들리지 마. 아버지, 저는 너도 이제 내 편을 가져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성재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편이라는 말. 그게 얼마나 귀한지 성재는 늦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잡고 싶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안 도망칠게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표정엔 안도와 피로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얌전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집 안 공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지요. 거실에는 박진석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TV를 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존재만으로 집이 한 칸 줄어든 듯 했습니다. 고성희는 한 발짝 더 다가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어제 들어오게 해줘서 고마웠어. 박진석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다. 그래도 나도 생각을 좀 했어. 더는 밖에서 소란 안 피울게. 박진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고성이는 그 눈빛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게, 더 얌전하게 말했다가 슬쩍 조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옷이랑 내 물건이 월세방에 남아있잖아. 잠깐만 다녀오면 안 될까? 박진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안 돼. 사람 하나 붙여서 같이 가면. 안 된다는 말 못 알아듣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더 차가워졌고 고성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싸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날이었지요. 고성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분간은 집에 있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성희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 보안 패널, 그리고 거실 모서리에 CCTV.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말은 내 발로 나가는 걸 금지한다는 뜻일 뿐. 세상에는 발로 가지 않아도 움직이는 방법이 많았으니까요. 고성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경비실에 봉투만 맡겨. 이름은 주방용품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고성희는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한쪽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반지 팔아 만든 돈은 이미 많이 줄어 있었고 남은 건 얇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고성희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방향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가 왔다는 말이었지요. 박진석이 먼저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경비를 통해 올라온 봉투를 박진석은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지에 적힌 이름을 한 번 읽고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채 성재에게 건넸습니다. 봐라. 고성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성재는 봉투를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동명이인을 찾으려고 해. 그걸 내 약점이라고 믿겠지. 그래서 다시 여론전을 걸 거다. 그럼 아버지는 미리 막는다. 박진석이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고성희가 잡으려는 문손잡이는 내가 먼저 빼놓을 거다. 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엔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방 안에서 봉투의 답을 받았습니다. 후보 2명 중 1명은 확정, 내일 새벽 접선 가능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내일이면 판이 한 번 더 뒤집힌다. 고성희는 침대 끝에 앉아 손가락으로 허공에 선을 그었습니다. 첫 번째 선은 동명이인, 두 번째 선은 근저당, 세 번째 선은 박진석이 꾸민 조작, 그리고 그 선들 끝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억울한 아내로, 쫓겨난 여자로, 모든 걸 빼앗긴 사람으로. 하지만 고성희가 모르는 사이 박진석도 같은 밤에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의 끝은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피해자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고성희가 만든 거짓의 순서를 사실의 순서로 하나씩 잘라낼 겁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방 안에서 고성희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진석, 이번엔 당신이 놀랄 차례야. 그 순간 거실에 박진석이 문득 눈을 떴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은 사람처럼.
박진석은 휴대폰을 들어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움직인다. 이제 동명이인 박진석이라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문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고성이가 다시 세상을 흔들지 아니면 박진석이 고성이의 마지막 발판까지 끊어버릴지 승부가 갈릴 겁니다. 동명이인 박진석 전쟁이 본격화되는 날 박진석이 내일 오전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집 안 공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숨을 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 그걸 기다리는 집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박진석의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보낸 짧은 보고였습니다. 접선 장소 확정. 고성애 측 인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한 번 더 읽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으로 버티는 사람 특유의 눈이었지요. 거실 소파 끝에는 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방에 들어가려다 포기한 사람처럼 자세만 바꿔가며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가시는 거예요? 박진석은 코트 단추를 잠그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함께 올 필요는 없다.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고성이가 뭘 하려는지. 박진석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많이 알아버렸어. 그게 너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도 나도 이제 알아. 성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려고 선을 긋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이 답답했거든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영나였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작업실 냄새가 아직 묻은 얼굴로 거실을 바라봤어요. 아빠, 나도 들을래.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일은 너랑 상관없다. 아빠, 나 상관없는 딸 아니잖아. 영나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상관있다고 말하기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대신 오늘은 듣기만 해. 다치지 말고.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그제야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전쟁을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성재는 버틸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아니, 버틴다기보다 하루를 견딜 방법이 생겼다고 해야 맞았겠지요. 마이너스. 같은 시간 고성이는 방 안에서 전혀 다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미는데도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 몸이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얼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 화면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정. 박진석 단독 접선 가능. 오전 7시 20분. 장소 전송. 고성이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곳은 오래된 주택가 근처 작은 분식집 옆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도 적고 CCTV도 듬성듬성한 곳. 누가 봐도 사람을 몰래 만나기 좋은 장소였지요. 그래, 당신도 결국 숨는구나. 고성이는 혼잣말을 흘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해 보이게 조금 창백한 쪽이 나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도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팩트보다 표정에 흔들리니까요. 고성이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현관을 막아놓은 상태였고 경비까지 움직이는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고성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직접 안 움직여도 돼. 내가 가. 대신 목소리 녹음해. 이름, 주민번호,
근저당 관련 한 줄이라도 받아와.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실수하지 마. 이 판은 내 마지막이야. 고성이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스쳐간 얼굴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엄마 나 미국 갈 거야 라고 말하던 우진의 얼굴. 그 아이를 붙잡지 못한 밤 이후 고성이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은 게 수치뿐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고성이는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 했지요. 마이너스. 오전 7시 20분. 주택가 골목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흔히 보는 정장도 아니었고 잘 차려입은 로펌 직원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동명이인 박진석 후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각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진석 회장 쪽 차량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 너머로 골목을 바라봤고 법무팀 팀장이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측 인력도 도착했습니다. 그래.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예상했어라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성이가 고용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재빨리 상대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박진석 씨 맞으시죠? 근저당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근저당이요? 난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니,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하고. 그 순간 동명이인 박진석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난 상관없어요. 난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고용된 남자는 조급해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한 줄이라도 따내야 했으니까요. 그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살짝 누르고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주민번호 뒷자리라도 확인해 주시죠. 뉴스에 나온 그 근저당권 자랑. 왜 남의 주민번호를 봐요? 동명이인 박진석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고성애. 그 말이 나온 순간 고용된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름을 딱 찍어 부르는 건 우연히 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에게 설명해 놓았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요구 멈추세요. 지금 불법적인 개인정보 요구 정황 전부 녹취되고 있습니다. 고용된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동명이인 박진석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법무팀 직원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는 걸 막으려고 회장님이 먼저 움직이신 겁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억울함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지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싸움의 증거로 끌려 나온 기분이었을 겁니다.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던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려던 것 중 하나다. 성재는 그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이가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판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법무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고성애 쪽에 경고 들어갈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고는 이미 늦어. 이제는 길을 막아야지. 마이너스.
그날 오후 고성의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용된 남자의 목소리는 잔뜩 눌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쪽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 똑바로 해.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안에 화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뭘 봤어? 누구였어? 확정이었어? 아니었어? 확정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 쪽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계획의 방향이 흔들린 기분이었어요. 동명이인은 내 카드라고 믿었는데 그 카드가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방법은 하나네. 고성희는 눈물을 연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정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은 눈물에 먼저 흔들리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박진석과 성재, 영나가 식탁 쪽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요. 그 자체가 이미 고성희에게는 참기 힘든 그림이었습니다. 자신만 빠져있는 가족의 그림. 고성희는 그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나 진짜로 잘못했어. 성재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박진석이 손바닥으로 조용히 막았습니다. 성재의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고성희의 연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 또 시작됐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였고 그 울음은 얼핏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여기라도 있게 해줘. 나 다시는 소란 안 피울게. 다시는 당신 이름 더럽히는 일 안 할게.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속고 사는 마음으로 견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조건이 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집 안에선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외부 연락도, 돈도, 사람도. 고성희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할게. 박진석이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만 내 아이들 건드리면 그때는 나도 멈추지 않는다. 그 말에 고성희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겁이 아니라 분노가 지나간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그걸 삼켰습니다. 지금은 이길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때였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일어나. 방에 들어가. 고성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펴는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불쌍한 사람처럼 움직였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고성희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말끔해졌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섰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박진석 오늘은 내가 져준 거야. 고성희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 그리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연결선들. 고성희는 메모를 손끝으로 눌러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을 보자. 그 순간 거실에서 박진석의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법무팀의 보고였습니다. 고성희,
외부 인력 재접촉 시도 정황. 다음 단계 들어가도 될까요?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행해. 그 답장을 보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이 가족의 마지막 상처까지 꺼내게 될 것임을 박진석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박진석, 이제 끝이야. 이 집의 조용함은 다시 한번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숨이었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 카드가 무너지는 밤. 그날 밤 박진석이 진행해라고 답장을 보낸 뒤로 집안의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누군가의 비밀까지 함께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밤이었지요. 박진석은 거실 불을 끝내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만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법무팀이 보낸 자료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고용한 인력, 개인정보 요구 및 협박성 발언 녹취 확보, 동명이인 당사자 진술 확보 가능.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이 사실을 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를 다시 파내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조금 지나 박진석은 조용히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명이인 당사자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쪽에서 대응하죠. 고성애 쪽 연락은 받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 통 더. 이번엔 그룹 법무팀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 한 줄만 나가게 해줘요. 동명이인 박진석, 고성애 측 접촉 피해 신고 사실 그대로.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진석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실은 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남는다는 거요.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비워두고 걸음은 느리게. 마치 나 이제 얌전해졌어라고 몸으로 말하는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고성이가 부엌에 물을 뜨러간 사이 거실 TV가 켜졌습니다. 아침 뉴스였고 자막이 먼저 박혔습니다. 속보 동명이인 박진석 당사자 고성애 측이 주민번호 요구 경찰 신고 검토. 고성희의 손에서 컵이 잠깐 멈췄습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차오른 걸 늦게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고성희는 TV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막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지요. 이게 무슨... 그때 거실 한가운데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성희가 뉴스를 보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지요. 고성희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움직인 만큼 나도 움직였다. 고성희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지요. 내가 뭘 했는데? 난 그냥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야. 확인? 박진석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 그대로 남아있어. 납치를 하든 핑계를 대든 붙잡아 그 말이 확인이냐?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의 중심이 꺾였을 때
사람은 잠깐 진짜 얼굴을 보여주니까요. 그건 내가 흥분해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잡아내리는 힘이 보였습니다. 고성이, 너는 늘 이렇게 살았어. 누군가를 밀어붙이고 겁을 주고 끌고 와서 내가 살 길을 만든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안 통한다. 고성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향을 틀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다시 연기할 표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지요. 그 순간 성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성이 이제 그만해요. 고성이가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고성희의 눈에 억울함 같은 게 스쳤습니다. 너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더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고성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끌어들였는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외부 연락 차단 요청 들어갔다. 법원에 임시조치도 신청했고 내가 또 움직이면 바로 형사로 간다. 나를 감옥에 넣겠다고? 감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위험하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진석의 문장이 뜻밖의 조용해서 고성희가 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날 걱정해? 걱정이 아니라 정리야. 박진석이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 내가 책임지고 끝낸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여기서 내리게 할 거다. 고성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막힌 듯 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다가 웃음이 끊기고 그 사이로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감정이 뒤엉켜서 자기가 뭘 내보내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나도 무서울 때가 있었어. 고성희가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뺏길까봐, 아무도 내 편 안 될까봐. 그 말이 진심인지 또 하나의 계산인지 박진석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또 늪으로 빨려 들어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성재를 한번 보고 영란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간다. 검사받자. 고성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나도 알아. 박진석이 아주 낮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제 못하고 있어. 그게 문제다. 고성희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방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반사적인 몸짓이었지요. 그러나 경호가 조용히 길을 막았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움직임을 멈추고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이 박진석을 똑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이를 악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 너는 끝이야.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꺼풀이 아주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한번 스친 표정이었지요.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이 집의 결론처럼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고성애 측 동명이인 박진석 접촉 정황 개인정보 요구 녹취 확보. 여론은 다시 박진석 쪽으로 기울었고 슈조이 그룹의 주가 그래프도 조용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도 사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있다는 걸 박진석은 처음으로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재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괜찮으세요?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진 않다. 잠깐의 침묵 뒤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그날 밤 거실 식탁에는 따뜻한 죽 냄비가 다시 놓였습니다. 수빈이 끓여온 그 죽이었지요. 성재가 한 숟갈을 뜯어 말고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맛있죠? 박진석은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맛있다. 그 한마디에 성재의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이 집에선 늘 괜찮다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밤 지혁은 차 안에서 잠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은호가 놀라서 지혁을 바라봤지만 지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조금 피곤한가 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숨기는 문장인지 지은호는 눈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른 전쟁이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야 할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났습니다. 고성이가 동명이인 박진석으로 판을 뒤집으려던 그 시도는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남은 건 다음 전쟁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다음 편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